아빠와 함께 읽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2예요. 대무신왕. 대무신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임금님의 이름은 무휴이다.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임금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장성에서는 즉 나이가 들어서 커서는 호골의 풍모에 큰 지략을 지녔다. 유리왕 33번째 해 갑술 즉 서기 14년에 무휴를 태자로 삼았다. 당시의 나이가 11살이었고 유리왕의 뒤를 이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어머니는 송신이 다물국왕 송량의 딸이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19년 봄 정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고 이때 백제의 백성 1,000여호가 귀순하여 왔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20년 봄 3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왕이 골구천에서 사냥을 하다가 신마, 즉 신성스럽고 한 말을 얻어 거루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겨울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통해 붉은 까마귀를 보내왔다. 그 까마귀는 머리는 하나이고 몸은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 왕에게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부여왕 즉 대소겠지? 에게 말하였다.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이제 빛이 변하여 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 이는 두 나라 즉 고구려와 부여가 병합될 즉 합칠 징조입니다. 임금께서는 아마도 고구려를 차지하시는가 봅니다. 라고 말했대 어떤 사람이. 그러자 대소 즉 부여의 왕이 기뻐하며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한 말도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 임금은 대무신왕이겠지, 무휴를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부여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검은색은 북방의 색깔인데 이제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검은색은 북방의 색깔인데 남방의 색이라는 건 붉은색을 남방의 색이라고 해. 그래서 또한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인데 좋다는 뜻이야.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부여에서 고구려를 보냈으니 우리 두 나라의 존망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부여왕 대소는 나 이제 우리 그 고려와 부여가 이때는 부여가 강했으니까 합쳐질 거라고 했는데 대무신왕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한 거야. 그러자 대소 즉 부여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 라고 해. 자, 그리고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21년 겨울 12월 임금이 군대를 출동시켜 부여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비류수가에서 머무르며 물가를 바라보니 마치 어떤 여인이 솥을 들고 노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인은 없고 솥만 있었다. 임금이 그 솥에 밥을 짓게 하니 불을 떼기도 전에 솥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이로 인해 밥을 지을 수 있어 모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이때 갑자기 건장한 한 사내가 나타나 말하였다. 이 솥은 우리 집 물건으로 제 누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임금께서 찾았으니 제가 이 솥을 쥐고 임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건장한 사내가 말한 거야. 그래서 임금은 곧 그에게 부정이라는 성을 내려주었대. 그 부자의 성이야. 부정. 두 글자. 자, 임금이 이물림에 이르러 묵게 되었는데 밤에 쇳소리가 들려왔어. 날이 밝은 무렵에 사람을 실켜 그것을 살피다가 금으로 만든 옥새와 무기 등을 얻었대.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어. 자,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임금은 절을 하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 또한 길을 떠나려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키는 9척가량이었고 얼굴이 희고 눈에서는 광채가 났대. 그 사람은 임금에게 절을 하며 말하였는데 저는 북명 사람 괴유입니다. 대왕께서 북쪽으로 부여를 정벌하신다는 말을 들었사오니 제가 따라가 부여왕을 잡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임금은 기뻐하며 이를 또 허락했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하였어. 저는 족곡 사람 마로입니다. 긴 창을 들고 길을 인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은 이를 또한 허락했어.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22년 봄 2월 임금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어. 그곳에는 진흙 수렁이 많았으므로 임금은 평지를 선택하여 병영을 만들고 안장을 풀고 병졸들을 쉬게 하였는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대. 부여왕 즉 대소는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했고 고구려가 대비하지 않은 동안에 불시에 습격하고자 했어. 그래서 말을 몰아 급히 전진하였으니 하지만 진창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때 괴유가 임금의 지시로 칼을 뽑아 들고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가니 부여의 1만여 군사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버틸 수 없었다. 괴유는 바로 부여왕을 붙잡았다. 부여 사람들은 이미 그 임금을 잃고 기세가 꺾였지만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는데 임금은 군량이 다하여 군사들이 굶주리게 되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 임금이 하늘의 영험을 빌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이래 즉 7일 동안 끼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임금은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고 허수아비에게 무기를 들려 군영 안팎에 세워놓아 병사처럼 보이도록 위장을 하였어. 그리고 사익길을 따라 은밀하게 행군하여 밤을 탈출했어. 하지만 구골천에서 얻은 신마와 비류스가에서 얻은 큰 솥을 잃어버렸지. 이물림에 이르러 병사들이 배고파 일어나지도 못하자 들짐승을 잡아먹었어. 자, 임금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종묘에 아뢰고 잔치를 베푸는 음지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말했어. 내가 부덕하여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하였다. 비록 그 왕은 잡았으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였으니 또한 우리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역시 나의 잘못이다. 곧이어 전사자를 직접 조문하고 부상당한 자를 문병하여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임금의 덕행과 의리에 감동하여 모두 나란 일에 그 생명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대. 그리고 같은 해 3월 신비로운 말 거루가 부여의 말, 아까 그 말이 있었잖아. 신마라고. 근데 전쟁 중에 잃어버렸었잖아. 바로 그 말 거루가 부여의 말 백필을 거느리고 학반령 아래 차회곡이라는 곳에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달인 여름 4월 부여왕, 아까 대소였지. 그 대소의 아우가 갈사수가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자칭하였어. 이 사람은 부여왕 금화의 막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대소의 아버지가 금화였어. 그 금화의 아버지는 헤브르였지. 근데 어쨌든 그 금화에게 아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처음에 대소 잡히자 그는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자 100여 명을 데리고 압록곡에 이르렀으며 마침 사냥 나온 해두국 왕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러, 즉 갈사수에 이르러 비로소 도읍, 즉 서울로 정하고 정하였으니 이 사람이 곧 갈사왕이라는 거야. 즉 갈사수라는 강에 나라를 정했으니 갈사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 왕도 갈사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가을 7월 부여왕의 종제, 즉 사촌 동생이겠지,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였대. 우리 선왕께서 돌아가시고 나라가 멸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왕의 동생은 도망하여 갈사의 도읍을 정하였으니 그런데 나 역시 어질지 못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부여왕의 종제니까 아마도 헤브루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약간 아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대. 마침내 1만여 명을 데리고 투항에 오니,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간 거야. 임금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하였고 그의 등에 낙의 무늬가 있다 하여 낙시를 성으로 내려주었대. 겨울 10월에 괴유가 많이 아팠어. 앞서 그의 병이 위독했을 때 임금이 직접 가서 문명을 하였는데 그때 괴유가 말하였대. 저는 북명의 미천한 사람으로서 임금의 두태운 은혜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산 것과 같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니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그러자 임금은 그 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였어. 게다가 그에게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북명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담당 관리를 시켜 철따라 제사를 지내게 했대. 자,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25년 봄 2월 을두지를 사람 이름이야 우보로 삼아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맡겼대.
군국지사라고 하지. 자,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26년 겨울 10월 임금은 직접 개마국을 정벌하였어. 하지만 그곳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자기 군사들에게 노략질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만 그 지역만 따로 군현으로 삼았대. 같은 해 12월 구다국 왕이 개마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개척 지역이 점점 넓어졌어. 임금님 10번째 해 서기 27년 봄 정월 을두지를 좌보로 삼고 송옥구를 우보로 삼았어. 아까 을두지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 송옥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각각 좌보와 우보로 삼은 거야. 그리고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28년 가을 7월 한나라 요동태수가 병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 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격과 방어에 대한 계책을 물었는데 아까 말했던 우보 송옥구가 말했어. 제가 듣기로는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 했는데 지금 한나라에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군사를 출동시켰습니다. 이는 왕과 신하들이 결정한 일이 아니고 필시 변방의 장수가 이익을 채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무단 침범한 것이니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그들의 군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험준한 지형에 의지하였다가 기묘한 계책을 낸다면 적을 반드시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좌보 을두지가 말하였다. 강병이라 할지라도 수가 적으면 결국 수가 많은 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대왕의 병사와 한나라 병사 중에서 어느 편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책으로 그들을 칠 수 있을지언정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계책으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을두지가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한나라 병사는 멀리 와서 싸우니 그들의 서술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대왕은 성문을 닫고 우리의 군사를 튼튼히 하여 적군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린 후 나아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이 의견을 옳게 여기고 위나암 성에 들어가서 수십일 동안 굳게 수비하였다. 하지만 한나라 병사는 포위를 풀지 않았다. 자, 임금은 우리의 힘이 다하고 군사가 피로해졌으므로 을두지에게 일러 말하였다. 더 이상 수비할 수 없는 형세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을두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암석지대에 있어 물이 나오는 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포위하여 우리가 곤란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못에 잉어를 잡아 수초로 싸고 또한 약간의 맛 좋은 술을 준비하여 한나라 군사에게 보내밌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을두지의 말에 따라 편지를 보내어 말하였다. 과인이 우매하여 상국에 죄를 지어 장군에게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의 황폐한 땅에서 비바람을 맞게 하였습니다. 장군의 후위에 보답할 길이 없어 보잘것없는 물건을 이나마
장군의 부하에게 보냅니다. 라고 적어서 보냈어. 이에 한나라 장수는 성 안에 물이 있으니 빠른 시간에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어 곧 회답을 보내 말하였다. 우리 황제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않고 군대를 내라는 명령을 내려 대왕의 죄가를 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국경에 온 지 열흘이 넘도록 요긴한 대책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이제 보내온 편지를 보니 말이 순리에 맞고 공손하니 내가 황제에게 감히 이 말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즉, 우리 물도 많고 계속 버틸 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 물이 되게 많은가 봐, 가야지 라고 돌아간 거야. 자,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30년 가을 7월 매구국 사람 상수가 그의 아들 위수 및 사촌 우도 등을 데리고 귀순하였다. 임금님 14번째 해 겨울 11월 우레가 쳤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32년 봄 3월 구도, 일구, 분구 등의 세 사람을 축출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이 세 사람은 비류의 부장으로 있었는데 자질이 탐욕스럽고 야비하여 남의 소, 말, 재물을 함부로 빼앗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었다. 만약 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곧 매질을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 원망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동명왕의 옛 신하들은, 그러니까 이 구도, 일구, 분구가 동명왕의 옛 신하들이야. 그래서 차마 극형에 처할 수 없다 하여 축출한 것이다. 쫓아냈다는 거지. 그리고 곧 남부 사자 추발소를 보내어 그들을 대신하여 부장이 되게 하였다. 추발소가 부임한 후 별도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구도증은 죄인이라 하여 마루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는데 구도등이 앞에 와서 말하였다. 우리들은 소인인 탓에 왕법을 위반하였으니 그 부끄럽고 뉘우치는 심정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공이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준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다 추발소가 그들을 이끌어 오르게 하여 같이 앉아서 말하였다. 사람이란 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잘못하고서 고칠 수만 있다면 착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추발소는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 구도등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발소, 즉 추발소는 위험이 아닌 지혜로서 악한 사람들을 바로 잡았으니 유능하다고 할 만하다. 이에 추발소에게 대실시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여름 4월 왕자 호동이 옥저에서 유람하였다. 그때 낭랑왕 최리가 그곳을 다니다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대가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리요. 낭랑왕 최리는 마침내 그를 데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후 호동이 본국에 돌아와 남몰래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네가 내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찢고 나팔을 부수어 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예를 갖추어 너를 맞이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를 맞이하지 않겠다. 이전부터 당당에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것을 부수어 버리게 한 것이었다. 이에 최씨의 딸은 예리한 칼을 들고 남모르게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과 나팔의 입을 베어 버린 뒤에 호동에게 알려주었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낭랑을 습격하였다. 최리는 북과 나팔이 울지 않아 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우리 병사들이 소리 없이 성 밑까지 이르게 된 뒤에야 북과 나팔이 부서진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나와서 항복하였다. 겨울 11월 호동은 임금의 둘째 왕비인 갈사왕 손녀의 소생이었고 그는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서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었다. 첫째 왕비는 호동이 태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임금에게 잠소하였다. 호동이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괴롭힙니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 미워하는 것인가? 첫째 왕비는 임금이 자기를 믿지 않음을 알고 장차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하였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몰래 엿보소서.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없다면 제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결국 대왕이 호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에게 죄를 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호동이 대답하였다.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요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습니까? 사관이 논평한다. 임금은 참소라는 말을 믿고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그 어질지 못함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호동에게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책망을 들었을 때는 마땅히 아들인 순임금이 아버지인 고수에게 했던 것과 같이 조금 때리면 맞고 많이 때리면 피하여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호동은 이런 행동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었으니 이는 작은 일을 삼가는데 집착하여 큰 뜻에 어두운 것으로 옛날 공자 신생의 죽음에 비유할 만하다. 임금님 같은 해 12월 왕자 해오를 태자로 삼았다.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니 광무제가 왕호를 회복시켰는데 이때가 건무 8년이었다. 임금님 20번째 해 서기 17년 37년
임금이 낭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임금님 24번째 해 서기 41년 봄 3월 서울에 우박이 떨어졌다.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이 얼어버렸네. 8월에는 매화가 피었다. 임금님 14번째 해 임금님 27번째 해 서기 44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병사를 보내와 바다를 건너 낭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 이때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겨울 10월에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임금님은 대수촌 언덕에 장사를 지냈고 후는 대무신왕이라 하였어요. 자, 이제 다음 임금님은 민중왕이에요. 민중왕의 이름은 해색주예요. 대무신왕의 아우이며 태자가 나이가 어려 정사를 담당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나라 사람들이 해색주를 추대하여 임금님으로 세웠대. 겨울 11월에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대.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45년 봄 3월 여러 신하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대. 여름 5월 동쪽 지방에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46년 가을 7월 임금이 동쪽 지방으로 사냥을 나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1월 혜성이 남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다음 달 12월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임금님 4번째 해 서기 47년 여름 4월 임금이 민중원에서 사냥을 하였다. 가을 7월 다시 사냥을 하다가 석구를 보고 측근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여기에 장사할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능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9월 동해 사람 고주리가 고래의 눈을 바쳤는데 밤에도 빛이 났대. 겨울 10월 자무락부의 대가, 대승 등 1만여가가 낭랑으로 가서 한나라에 투항하였다. 임금님 5번째 해 서기 48년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왕후와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의 장사를 지냈고 호를 민중왕이라 하였어. 다음 임금님은 모본왕이에요. 모본왕의 이름은 해우이다. 대무신왕의 맏아들로 민중왕의 뒤를 이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나라는 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48년 가을 8월 홍수가 나서 20여 곳의 산이 무너졌다. 겨울 10월에는 왕자 이글 왕태자로 삼았다. 크라운 프린스를 말하는 거야.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49년 봄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부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요동태수 채동이 은혜와 신으로서 대접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그리고 3월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여름 4월 서리와 우박이 떨어졌다. 가을 8월 사자를 보내 국내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51년 임금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앉을 때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에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움직이려다면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 신하 가운데에서 간하는 이가 있으면 활을 당겼다.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53년 겨울 11월 두로가 임금을 쫓아냈다. 두로는 모본 사람으로서 임금을 모시는 측근이었는데 자기가 당할까 염려하여 통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대장부가 왜 우는가? 옛 사람들이 말해 나를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하였다. 이제 임금이 포악한 짓을 하니 이는 백성의 원수이다. 그대가 임금을 처치하라. 두로가 임금 앞으로 가니 임금이 그를 당겨 앉게 하였다. 이때 두로가 임금을 쫓아냈다. 마침내 그를 모본 언덕에 장사 지내고 호를 모본 왕이라 한다.